자, 오늘은 이제 우리가 이 펀드의 세제와 소득세법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할 텐데요. 한두 문제가 나옵니다. 여기서요. 적으면 한 문제, 많으면 두 문제 정도가 출제가 되고요. 이게 우리가 펀드로 존재할 때에는요. 이게 펀드 단계라고 하는데 펀드 단계에서는 여기에는 세금이 과세되지 않습니다. 그럼 어떤 단계로 갈 때 그렇게 되냐면 투자자 단계예요. 자, 투자자 단계로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당 소득이라는 게 붙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알아두셔야 될 게 펀드 단계에서는 세금이 없다. 투자자 단계로 들어갔을 때 배당 소득이 과세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이자 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이? 배당 소득이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 안에 있는 내용을 좀 보도록 합시다. 자, 집합투자기구의 세제는 펀드 단계와 투자자 단계, 지금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펀드 단계는 과세가 아예 없고요. 투자자 단계에서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가 됩니다. 자, 금융상품을 통한 보유 이익의 특성을 지니는 이자소득 및 배당소득은 무슨 소득이다? 금융소득이죠. 예, 여러분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투자소득이 아니에요. 투자소득이 아니라 우리는 이거를 그러니까 펀드를 통한 이득은 은행 예금을 받은 거랑 똑같이 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금융소득이라고 합니다. 자, 다음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이 아닌 것은 그랬는데요. 많이 나오죠, 요거는. 자, 요거는 많이 나옵니다. 보시면 지금 국내 또는 국외에서 받은 펀드잖아요, 요거 펀드. 자, 펀드의 이익, 배당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요거 아예 외국 법인으로 받은 배당. 당연히 배당이죠. 배당이익이죠. 그 다음에 2번에 보면요.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에, 즉 금융기관으로부터 받은 것이 아니라 내국 법인으로부터 받은 이익이란 말이에요. 이것도 뭐로 봐요? 이것도 배당으로 보는 거죠. 하지만 4번에 보면은 상호저축은행법에 의한 신용부금으로 인한 이익은 이건 이자잖아요. 이건 이자. 그래서 이거는 이자소득, 채권이자, 예금이자 같은 이자소득이 됩니다. 자, 2번 아예 이자소득 찾아봅시다. 이자소득이 아닌 것 그랬는데요. 이건 이렇게 콧말 찍어줘야죠. 예, 보험 차익과 비영업대금의 이익 요 구분하셔야 되는 겁니다. 특히 보험 차익도 그냥 보험 차익이 아니라 저축성 보험이라고 좀 써주세요, 여러분.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과 그 다음에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소득 맞습니다. 자,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우리가 그 앞에서도 이자소득이 들어간다라는 걸 한 적이 있고요. 비영업대금은 아마 처음 보실 텐데 얘는 뭐냐면요. 무슨 대부업이나 이런 데서 빌린 돈이 아니고 우리가 그냥 개인끼리 빌려줄 수 있잖아요, 돈을. 쌤, 그거에 대해서도 원칙적으로는 개인끼리 빌려줄 때에도 거기에 대해서 이 이자소득을 신고하고 세금을 내야 됩니다. 원칙적으로는. 그래서 그게 바로 비영업대금인데 이 비영업대금의 이익은 이자로 들어갑니다. 개인 간 비영업대금의 이익도 이자에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10년 미만인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예. 그리고 이게 그거죠, 결국. 그렇죠? 그 다음에 직장 공제외 초과 반환금.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부터 받은 배당 또는 분배금은 좀 전에 뭐라 그랬죠? 이거는 배당 소득이라 그랬죠. 자, 그래서 우리가 배당 소득으로 보는 것은 펀드의 이익, 그다음에 의제 배당, 인정 배당, 그러니까 법인세법에 의해서 배당으로 처분된 거. 그리고 뭐 이거는 읽어보시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ELS 그다음에 DLS의 분배금. 자, 요걸 좀 기억하셔야 되는데요. ELS 분배금, DLS 분배금은 배당이고요. ELW는요 배당이 아닙니다. 이것도 기억하셔야 돼요. ELW는 또 옵션 이익.
이것도 배당이 아닙니다. 자, ELW와 옵션 이익은 배당 이익이 아닙니다. 배당 소득이 아닙니다. 자, 14번 갑니다. 자, 변액보험은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에 해당하지만 소득세법상으로는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 자, 좀 전에 했는데 저축성 보험의 보험 차익은 뭐로 본다 그랬죠? 이자 소득으로 본다 그랬죠. 그 다음 펀드의 경우 원칙적으로 소득이 어떨 때가 수입 시기이다 그랬는데 소득이 신탁재산에 들어갈 때일까요? 아니면 소득이 투자자에게 분배되는 때일까요? 자, 어떤 때를 기준으로 해서 세금을 매기나요? 당연히 소득이 투자자에게 분배될 때입니다. 분배. 신탁재산에 귀속되는 게 아니라 분배될 때 그때를 수입 시기로 보고 과세합니다. 됐죠? 그래서 그 수입 시기를 한번 여기에 나와 있는 수입 시기를 좀 정리를 해드린다면 환매 청구 1이 아니라 환매 청구로 이익을 수령한 날. 결산 분배금을 받은 날. 수익증권 양도로 이익을 수령한 날. 요런 세 가지 경우가 바로 수입 시기가 이렇게 됩니다. 결산 분배금을 받거나 수익증권을 양도해서 이익을 받은 날. 아무튼 여러분 중요한 건 받은 날이에요. 이것도 좀 정리를 해두세요. 자, 다음 소득세법상 집합투자기구로 보기 위한 요건으로 맞지 않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본시장법이 요것도 알아두셔야죠. 요것도 자 일단 소득세법상 펀드 집합투자기구 펀드니까요. 자본시장법에 의해서 펀드가 돼 있어야 되고요. 매년마다 1회 이상 결산 분배가 이루어지고 있어야 되고요. 원칙적으로는 금전 받아서 금전으로 환급해 줘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4번. 이게 답인데요. 투자자가 사실상 자산 운영에 대한 운영 지시를 내려. 안 되죠. 이건 안 되죠. 소득세법상 펀드는 투자자는 자산 운영에 관여하지 아니하고 해요. 관여하지 아니하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그 다음. 수입 시기에 대한 설명, 이게 지금 방금 해드린 거네요. 자, 뭐라 그랬어요? 제가 소득이 분배되는 때다. 그렇죠. 그리고 집합투자기구로부터 이익을 지급받은 날. 오케이.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은 그 분배금을 받은 날이죠. 즉, 그 분배금이 원본에 전입되는 날. 좋아요. 그러니까 이게 나눠주는 게 아니라 분배금이 원본으로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거는 분배금이 원본에 들어가는 날이 내가 받은 날인 거잖아요. 그래서 그 원본에 전입되는 날을 수입 시기로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결산 분배금을 받은 날은 제외한다라고 그랬는데 뭔 말입니까? 아까 제가 세 가지 적어드렸잖아요. 환매 청구로 이익 수령한 날, 결산 분배금 받은 날, 수익증권을 양도해서 이익을 받은 날. 그렇죠? 그래서 정답은 4번이죠. 자, 양도 갑니다. 원래는 있잖아요. 양도를 안 하죠. 원래 우리 펀드는요. 기본적으로 원금과 이익을 실현함으로써 그러니까 환매를 해서 원금과 이익을 실현하죠. 뭘 통해서? 환매를 통해서. 이렇게 하지 보통의 경우에는 양도는 안 하잖아요. 하지만 양도가 가능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우리 펀드도 증권 투자, 집합투자 증권도 양도가 가능하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양도할 수 있는지 좀 봅시다.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로 발생한 이익은 그럴 수 있죠. 그죠? 내가 양도해서 이익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럼 소득세법상의 펀드로부터의 이득. 자, 환매 안 했어요. 팔았어요. 팔았지만 그렇게 판 것도 뭐로 본다? 소득세법에서는 펀드로 인한 이익으로 보니까 펀드의 이익은 뭐로 과세하죠? 그렇죠. 양도소득이 아니라 분명히 양도했지만 펀드의 양도는 양도소득이 아니라 무슨 소득으로 본다? 배당소득으로 보고 과세한다. 이 중요한 거예요. 다시요. 자, 펀드 양도해서 이익이 남았습니다. 아, 양도했으니까 양도소득세를 내겠다. 아닙니다. 양도소득이 아니라 배당소득으로 과세하게 됩니다. 자, 양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거 찾으러 갑니다. 양도를 통해 원금과 이익을 실현하는 것은 가능하다. 가능하다 그랬죠. 원래는 환매지만 일반적으로 환매지만 양도할 수 있다 그랬고요. 그 다음에 투자 합자 조합과 투자 익명 조합의 양도 시에도 배당 소득을 과세한다 그랬는데요. 투자 조합의 형태가 됐건 투자 회사의 형태가 됐건 신탁 형태가 됐건 몽땅 아무튼 모든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는요. 모든 집합투자증권의 양도는 전부 배당소득입니다. 집합투자증권 양도와 관련하여 채권 등 보유기간 과세 제도를 적용했었습니다만 그렇습니다만 지금은 현재는 이 보유기간 과세 제도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 다음 그 정답 3번이고요. 4번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 네네네네. 자, 폐쇄형 펀드도 아니고 개방형 펀드의 경우에도 증여, 상속, 양도의 목적으로 현물 거래를 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16번 갈게요. 자, 16번. 아, 이제 좀 복잡합니다. 이게 이제 거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우리가 이 부동산 펀드의 경우에는요.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우리가 부동산을 취득할 때, 그 다음에 부동산을 보유하고 있을 때, 부동산을 처분할 때 이렇게 세 가지 경우로 나누어집니다. 취득할 때는 취득세, 등록세 내야 됩니다. 취득세, 등록세를 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보유할 때는 재산세하고 종합부동산세라는 걸 냅니다. 종부세라고 하죠. 우리가 종부세. 자,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내게 됩니다. 단 이때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갖고 있을 경우에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때는 종부세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보유의 경우에는 재산세, 종부세를 내지만 분리과세되는 토지를 갖고 있을 때는 종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 다음에 처분할 때는요. 이때는 양도 시에는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 이 부동산 펀드를 양도할 때 부과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되냐면 그러면 다른 소득과 합해서 배당소득으로, 그러니까 양도소득으로 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양도소득으로 계산하지 않고 일단 다른 소득 합산해서 배당소득으로 과세를 하게 됩니다. 이게 바로 부동산 펀드를 취득하고 보유하고 처분할 때의 과세에 대한 일반적인 전반적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보면서 가죠. 첫 번째, 부동산 펀드에서 집합투자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에 뭐를 내야 된다? 아까 우리 했던 거네요. 취득할 때에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내야 됩니다. 두 번째, 부동산 집합투자기구에서 2014년 12월 31일까지 취득했을 때에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펀드가 올해는 안 되고요. 2014년 12월 30일까지 취득할 경우에는 50% 너무 심하다. 30%를 감면해 줍니다. 물론 50% 감면해 준 적도 있었어요. 지금 현재는 어쨌든 2015년은 해당 없고요. 2014년 말까지 취득한 경우에 30%를 감면해 줍니다. 이제 그런 경우에는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제도라고 보면 되겠죠. 자, 뭐를 감면해 준다? 이것도 알죠. 취득세입니다. 취득세를 30% 감면해 줍니다. 자,